피해자가 몸싸움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바로 제압당했단 말이에요. 쇼크라고 하죠. 그걸 맞고 이미 기절을 해요. 그 체크무늬 남방 입은 애가 또 와갖고 바로 그냥 주먹 꼽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평화로운 새벽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돈가스를 먹으러 나선 김창민 감독. 그런데 그가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CCTV엔 모든 게 찍혀 있었어요. 가해자 일행에게 일방적으로 짓밟히고 끌려가는 그 처참한 장면이 고스란히요. 근데 경찰은 그 영상을 보고도 이걸 쌍방과실이라고 했습니다. 핵심 증거는 무시한 채 가해자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도대체 뭘 본 건지, 뭘 수사한 건지 이게 말이 됩니까? 2025년 10월 20일 새벽에 네. 영화감독 김창민 감독이요, 아들과 함께 돈가스를 먹으러 이제 식당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20대 남성 일행과 좀 시비가 붙었고 네. 거기에서 일행에게 이 폭행을 당해가지고요 네.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과정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네.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고인이 된 김창민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 선생님이 자리에 함께 합니다. 네. 이 사건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잠깐 그 김창민 감독님 사진을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영화 감독이신데요. 영화 마야광, 마녀 등의 작화팀에서 활동을 하셨고 영화 그 누구의 딸 경찰 인권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사건의 개요를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께서 잠깐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이걸 명확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폭행치사로 들어간다고 됐지만은 실제로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실은 이건 폭처법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살인미수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폭행치사라면 살인미수보다는 좀 가벼운 그러니까 죄명인 거죠. 폭행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음. 그런데 살인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게 폭행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사건이 음식점 안에서 일종의 시비가 붙는 상황에서 벌어졌다고 아마 신고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기 CCTV를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은 한쪽에 한 5명 정도의 젊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창민 감독의 가족이 있었고, 근데 이 상황에서 뭔가 약간 얘기가 되는 과정에서 김창민 감독님이 아마 쓰러져 갖고 폭행을 당하고, 거기 상태에서 1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끌려 나가서 또 폭행을 당하고 여기까지는 CCTV에 찍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CCTV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사건에 대한 말씀을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핵심이 어디냐? 그러니까 출동한 경찰은 시비가 붙은 거에 중심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쌍광폭행으로 뭐 여기 이쪽 둘 저쪽 되어서 붙어갖고 이렇게 신고가 된.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그런 과정에 사망했다라고 되게 단순하게 본 거죠. 경찰은 그러면 안 됐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CCTV 상에서 그 CCTV를 보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CCTV 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막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거 CCTV까지만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일행들이 이제 김창민 감독의 뒤에서 이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했고요. 네. 주먹으로 이제 또 폭행을 가하고 질질 또 끌고 가는 장면이 CCTV에 담겨져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병원으로 옮겨져서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고 4명에게 장기 기증을 하고 감독님은 이제 세상을 떠난 겁니다. 네. 자, 그 장면이 CCTV로 일부가 좀 담겼는데요. 잠깐 CCTV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식당 안에잖아요. 네, 식당 내부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해자들이 지금 폭행을 하고 이제 밖에 나온 상황이죠. 밖에 나온 장면이고,
여기서도 이제 폭행이 이루어집니다. 쓰러진 상태에서도 CCTV 사각지대를 끌고 가서 폭행을 합니다. 이제 상황은 네. 세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걸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하시거나 아니면 의문을 하시는 부분이 그겁니다. 왜 경찰 애들은 저거를 별거 아닌 거로 처리했을까?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가 붙죠. 감독님이 나 괜찮아. 구급차에 내가 알아서 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장면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아버지. 예, 그건 경찰의 얘기. 예, 경찰의 주장을 지금 예, 전달을 예, 한 예, 겁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사건이 경찰의 시각으로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왜 계속하냐면 이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경찰이 저 일행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어요. 와. 그리고 인적 사항만 확인하고 보내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굉장히 비판 여론이 거셌겠죠. 네. 그러자 경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감독님이 자기 발로 그렇죠. 구급차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네, 아버님. 그 저기 좀 20대가 아니고 30대 초반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어. 저 피해자 쪽은 2명이 아니고 저희 아들 혼자 네, 혼자, 있었고 네, 네. 가해자 쪽은 저 영상에 보면 저희는 7명으로 생각을 했는데 6명이라고 그래서 이제 6명. 언론엔 6명이 나왔어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이 스스로 구급차에 탔다는 거는 그건 저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그건 이제 오해가 있을 네. 것 같아서 제가 전원이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전원. 이 아이가 CCTV 사각지대에서 폭행을 당하고 119가 왔을 때는 앉아 있었어요. 폭행하고. 네. 이제 소방관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앉아 있다가 서서히 이제 의식이 하니까 이 구급차로 태워가지고 이제 간 거죠. 네. 응급실로. 응급실에 갔을 때 저희가 가서 응급 치료를 받고 제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치료받고 왔는데 그때 주치의가 벌써 그때는 가망이 없다. 코마 상태, 이제 의식 불명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도저히 구급차를 자기 스스로 탔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경찰력이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는 아.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무척 의문스러운 것이 저희들이 이제 추적해서 확인해 본 바는 1시 6분에 112가 출동을 했어요. 네. 그리고 32분에 소방 구급차가 왔어요. 시간이 좀 있네요. 예, 거기 네. 그리고 또 2시 3분에 거기 현장에서 1시간 이상을 이 다친 아이를 방치해 놓고 갔고 또 한 가지는 이 처음에 온 구급대가 저 김창민 감독이 술이 취해서 쓰러진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은 절대 술을 마실 상황이 아니고요. 그날 저희 손자가 그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설악산으로 2박 3일 캠핑을 가려고 캠핑 준비를 다 했다가 이제 아이가 말은 못해도 이제 하면 아빠 손을 잡아보고 가자 그러면 애가 이제 뭐 먹고 싶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돈가스를 먹으러 갔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 술이 취했다든가 저절로 구급차를 탔다든가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김창민 감독은 네. 자신의 아들과 함께 간 건데요. 돈가스 아들- 먹으러. 예, 근데 돈가스 아들이 먹으러. 약간 좀 자폐 네. 발달 장애가 좀 있습니다. 오. 네,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술을 먹을 상황도 아니고 네. 또 그렇게 폭행을 당해서 가지고 스스로 119 구급차를 탔다는 건 뭐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또 더 앞에 좀 나가면 그런 애를 저기 4명으로 첫 번째 수사할 때 경찰관은 4명이라고 그러고 네. 1명만 특정을 했어요.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경찰은 이제 한 명만 가해자로 특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말렸다. 근데 영상을 보시면 알지만 저게 어떻게 말린 영상입니까? 이제 1차가 그걸
그때는 이제 중상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역시 주거가 확실하고 증거인멸의 사유가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 한 명 특정한 가해자도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경찰에서는 이제 한 명만 가해자로 특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네.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왜 이제 한 명만 특정을 했냐면 기각이 됐습니다. 한 명만 했냐면 한 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명을 하면 무슨 문제가 되는지 아시죠? 이게 특수상해가 특수폭행이 되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어떤 편견과 선입견이 되게 딱 선입견이 다 자부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야간에 벌어졌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술 먹다가 뭐 서로 시비부터가 싸웠네라고 미리 이미 머릿속에 이미 생각해놓고, 되어 있는 예. 거예요. 아, 미리. 그러니까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증거를 확보하거나 어떤 진술을 확보하거나 그다음에 또 앉아 있으니까 뭐 술 취해서 그랬나 보네. 이러면서 그냥 그때 초동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안 왔고 왜 한 명만 특정했냐면 그겁니다. 두 명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명만 특정했다는 건 본인들이 법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이 인정하는 꼴이기 근데 때문에 저는 지금 약간 이게 어려운데 특수 아까 상해라고 했잖아요. 2명이 되면 그게 무슨 의미? 한 명, 두 명 이상이면 야간에 두 명 이상이면 네. 특수자가 붙어서 굉장히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명을 먼저 특정하는 것은 아마 기술을 부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술을 부렸다는 네. 게 정확하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쌍폭 이 사건이 너무 커지는 게 두려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쌍폭으로 처음에 본 거예요. 아. 쌍폭으로 본 거예요. 쌍방폭행으로 보면 정확히 말하면은 뭐 아니할 말로 경찰 애들은 서류 처리할 거 없고 서로 그냥 합의하러 끝나는 형태로 처리할 그쵸.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아. 문제는 이제 결과적으로 사망을 하게 되니까 이게 수습하려다가 이제 꼬여버린 거죠. 계속 꼬이게 되는 아. 이런 게 그리고 아마 그 현행법인 체포를 안 했던 것도 아마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아마 그게 싸움 자체는 아마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끝났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현행법인 체포를 근데 할까라는 여기서 생각. 말하는 싸움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싸움은 그러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이 판단했을 때. 예, 그 추정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그랬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현행법인 체포라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장을 청구를 해야 돼요. 현행법 무조건 해야 되니까. 아, 네네. 그러니까 그럼 자기 그만큼 본인들의 일도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초기에 예. CCTV를 얘네들이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네 실수가 있고 징계받을 것 같으니까 거꾸로 풀어나간 거예요. 계속 말을 바꿀 수밖에 네. 아니면 워낙 상황과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죠. 아버님이 화가 나시고 유족은 화가 나신 것도 다 그 지점인 겁니다. 네. 수사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목격자들이 존재하고 목격자들이 그 진술한 부분들도 좀 있던데 잠깐 그거를 잠깐 같이 좀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일행들이 총 6명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시 들어왔다가 몸싸움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바로 제압당했단 말이에요. 그 검정색 키 큰 애한테 백토크라고 하죠. 그걸 맞고 이미 기절을 해요. 가게 안에서. 그리고 이제 일어난 다음에 밖에 나와서도 구속에도 이렇게 펴서 안 하겠다. 이제 그만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했겠잖아요. 그 체크무늬 난방 입은 애가 또 와갖고 바로 그냥 주먹 꼽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골목이 있어요. CCTV 아무것도 없는 거. 검정색 옷이 질질 끌고 가고 난방이 쫓아가서 또 두들겨 패고 국장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전화기를 빼들어갖고 경찰한테 신고하는 거냐고. 아니. 야, 이거 초동 수사하면 이런 거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애초에 이 왁구를 쌍폭으로 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네, 애초에 왁구를. 근데 왁구를 쌍폭으로 보고 이해가 어렵네. 간 거죠. 그리고 콜백을 쌍폭으로 한 거죠. 했는데 그럼 이제 물어보고 그 이전에 사실은 CCTV 확인했어야죠. 네. 물어보기 전에. 뭐 그럼 그렇겠죠. 그것만 봤어도 사실은 이 그쵸. 사건이 이렇게 가지 않죠. 바로 바로 사건 경찰을 자체가 치워야죠. 확 바뀌는데 확인을 안 하니까 그걸 안 할 거니까 사실은 주변 사람 물을 이유가 없죠. 아니 근데 왜 법원에서는 또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어요? 저도 이게 참 좀 답답한 부분인데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살인죄하고 보통 이제 이런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그러니까 사망이란 결과는 똑같은데 네. 이 고의에 따라 사실 처리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로 지금 경찰에서 처음에 의율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 고의가 뭐냐는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이 진짜 죽이려고 때렸는지 네. 그냥 한번 딱 때렸는데 결과적으로 죽은 건지 그러니까 굉장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나중에 무죄 나오나 이런 것들을 좀 막으려고 최소한 되게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한 살인을 이렇게 구성해서 할 수도 있는데 네. 혹시나 나중에 이게 뭐 법원에서 이게 그런 고의가 인정이 안 돼서 무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얕은 거. 지금 상해도 아니고 지금 상해치사도 아니고 지금
폭행치사로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해 고의성이 인정되면 이제 살인죄- 죄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해치사. 아니요. 원래 처음부터 살인에 고의했으면 살인죄죠. 아, 그거는 이제 살인죄. 그 다음에 처음에 상해 고의로 때렸으면 근데 죽었다. 그러면 이제 상해치사. 근데 처음에 그냥 폭행만 하려고 했다. 이러면 폭행치사. 폭행치사가 이제 법적으로는 제일 낮은 낮죠.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폭행은 합의로 끝날 수 있게 네, 있는 네, 거죠. 네. 이런 거는 보통 이제 결과적 가중범위라고 해서 처음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를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걸 법원에서는 굉장히 낮게 봐요. 그러니까 좀 심지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은 거랑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뭐 나중에 주거 일정하다? 그럼 도망의 우려가 없네? 증거도 이미 다 확보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증거인멸도 우려가 없네? 이렇게 해서 그냥 기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와, 나는 굉장히 기계적인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그 CCTV 사각지대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확인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혈흔 확인하고 그리고 그 장체를 확인했어야지. 이거는 폭행 부분이 아니고 심각하게 이건 일방적인 심각한 상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으면은 아예 했는데 그걸 안 해버리니까 안 해버린 걸 들키니까 이제 본인들도 겁을 먹은 거죠. 그다음에 이게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검찰이 보안 수사한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가 빠졌냐면 아이에 대한 부분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모가 지금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한테 굉장히 이건 소위 말하는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그럴 수 있죠.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거든요. 네. 이것도 법정형이 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애초에 처음에 영장을 청구할 때 단순히 상해치사 그렇죠. 이거 하나만 할 게 예.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됐다면 그럼 사안의 중대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건 단순히 뭐 이게 그 가해자의 관점에 맨날 하는 얘기가 가해자의 관점에서만 얘기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떤 간에 제 사망이라는 가장 강력한 피해 발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고려가 없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주거가 일정하니까 뭐 증거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네. 사실 이게 있어요. 만약에 이게 합의가 안 되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결정적으로 처벌이 어떻게 되냐면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에요. 충분히.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실형을 피하려면 도망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어떻게 하냐? 주거가 일정하면 도주의 우려가 없다. 기계적인 판단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빠진 게 있다고요. 어떻게 나중에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도망갈 우려도 있다고 그 여부를 또 판단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빠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해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밖에 나와서 살바고 있어. 동네에서 그냥 지금 사는 거예요. 불구속 경찰 송치된 상태입니다. 네. 4월 2일에 그것도 최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네.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데 사실 이렇게까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도 유족분들의 맞아요. 그 정말 애타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아이가 이제 그 응급실에 갔을 때부터 이제 그 의식 불명 상태였었는데 이제 중환자실로 가서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그걸 저희들이 알아봤죠. 식당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녹음도 했고 그 CCTV도 확보해가지고 했는데 그 유족분들이 다 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했죠. 그런데 아유. 1차 한 명을 특정해가지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검사실에 가서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것 같으니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라고 해서 검찰에서 보안 수사가 11월 20일 전으로 이제 보안 수사가 내려갔는데 네. 그로부터 약 4개월 3월 그거로부터 한 4개월 지난 3월 9일 날이야 2명으로 특정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네. 어떻게 됐냐, 저희들이 경찰에 가서 확인을 해도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 그리고 2명, 1명 말고 1명 또 특정한 애도 이름도 잘 안 가르쳐줘요. 단지 직업이 헬스클럽 뭐 트레이너 강사라 그런 외에는 안 알려줍니다. 유족한테는 왜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원래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 대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쪽은 당사자성이 없죠. 네. 그래서 기록을 볼 수가 없어. 이게 우리나라의 법의 심각한 결함이고요. 이게 이 아버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이게 참 미안한 게 이게 보안 수사를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경찰한테. 네. 그 보안 수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 사람.
그거는 이제 1차 바뀌었죠. 했던데 네. 형사 2팀에서 했고. 바뀌긴 했어요. 네. 이번에는요. 근데 그거- 그거는 이제 어차피 근데 뭐 근데 어차피 그게 그거긴 이게 하니까. 문제가 이게 형사 1팀에서 했어요. 형사 2팀으로 이제 보안수사를 내래요. 그럼 자기가 한 거를 부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형사 1팀을 까야 되는 거예요. 형사 예, 1팀이. 예, 예. 그럼 형사 1팀이 작살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형사 그렇겠죠. 2팀애가 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서 예, 그리고 활동하는데. 이게 다 형님 동생 하는 사이기 때문에 아. 참 미안한 말인데도 이게 사실은 보안수사가 가장 늦게 그냥 치질 끌면서 가장 최후까지 해서 도대체 안 되겠다. 니네 하나만 데려와라. 이게 미안 이게 뭐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네네네. 뭐 이런 형태가 음. 제가 머리에 떠오르는 거 같아요. 아. 좀 이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 이게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보안수사라는 게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생각해보면 CCTV 보고 확인해 갖고 애들 불러다가 하면 이게 한 달이 맞아요. 걸리겠습니까? 2달이 걸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자기들끼리에 아, 그게 자기들끼리의 핵심이네. 문제가 있고 이게 처음에 단추를 잘못 보면은 이걸 수습을 바보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수습을 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시민 이게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증거가 사라지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니 근데 유족 입장에서는 이게 수사가 잘 진척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만 알아도 그래도 덜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예, 저희가 계속 찾아가서 어떻게 됐냐 계속 물어봐도 수사 중이라서 그걸 뭐 얘기하기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 특정한 가해자도 그거밖에 안 가르쳐 주는 맞아요. 거예요. 아. 헬스클럽 강사 트레이너다라는 거밖에는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름이 뭐냐 뭐 해서 나름대로 탐문을 해가지고 확인을 했고 네. 이 아이가 어디에 거주한다는 것도 저희가 찾아서 무슨 아파트에 산다 해서 등기부 등본을 띄워봐도 자기 건물이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또 그래. 근데 어느 기자가 그 주소를 가지고 찾아보니까 지금 살고 있지도 않는 것 같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거를 왜 유족이 조사하고 다녀야 되냐고. 우리는 그러니까요. 사건 참여권이 없어요. 이걸 법을 계속 바꾸려고 관행을 바꾸려고 해도 아이고. 수사기관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도 뭐 계속 이제 수사기관에다가 저희 변호사들도 계속 물어보거든요.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그러면 그냥 수사 진행 중입니다. 이게 한마디 끝이에요. 아니 근데 실제로 이거는 되게 늦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뭔가 좀 지연시키고 뭉개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건도 사실 많이 시체되는데 네. 이런 사건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했던 걸 어떤간에 뒤집어야 되는 맞아.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야.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영장을 한번 발부했으면 그걸 뒤집는 것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겠네. 웬만하면 그렇게 하려는 거고. 그것도 마찬가지 초동 개념이긴 수사의 한데. 첫 단추가 사건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문제는 여기서 구급대원과 초기 출동했던 경찰이 전 뭐 감히 입을 맞췄다고 얘기하는 생각 않지만은 네. 분명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맞아. 그냥 쌍폭이다라고 생각해서 저기 지금 저 사람 술 먹고 저러는 거다. 김천인 감독님.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완전히 엉클어져 버린 거예요. 그 엉클어진 게 결국 여기까지 온 거죠. 네. 여기 담당 경찰서 여기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구리경찰서죠? 네, 구리 경찰서에서 지난번에 최근에 그 스토킹 예. 그 사건이 김원 사건. 그 경찰서인데 그걸로 인해서 경찰서장이 대기 발령했다가 대기 발령해서 제가 그 전에 경찰서장한테 이거 좀 잘 하려고 면담을 한 일주일 넘게 전에 신청해서 간신히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찰서장이 검토해 보겠다고 그 다음날 대기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온 경찰서장이 전번 주 목요일 날 왔어요. 그게 또 면담 신청을 하는데 오늘 월요일 날 우리가 일정 봐가지고 연락 드릴 테니까 가 계세요. 그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문제다. 진짜 문제야. 이게 참 제가 부끄러운 말씀드리면 그 대기 발령이라는 게 징계 같으시죠? 징계 아닙니다. 징계는 징계 아니에요? 징계 아니에요? 그냥 쉬란 얘기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소나기 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데 발령 내버려요. 다른 적이 없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데 대기 발령 받았다고 징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소나기 피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앞에 한 달, 두 달 하면은 사실 그 업무 파악한다고 한 달 정도 하고 그냥 시간 끄는 거죠. 뭐 솔직히 말하면 이게 수사기관들의 이런 안이한 자세는 이건 비판받아 왔다. 진짜 화. 이게 사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발령받은 다음에 자기가 쫓아와서 설명을 해줘야죠. 네. 수장이면. 그렇죠. 근데 뭐 알아서 가서 계세요. 통보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고 음. 진짜 제가 유족이면 너무 속 터질 것 같아요. 그 보통- 세상이 진짜 나를 등진 것 같은 맞아.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보통 경찰서 앞에서 피켓 시위하시는 유족분들 아유.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가 좀 전기가 필요해요. 뭐 오늘 제가 뭐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다고 예. 생각합니다만 결국은 이러한 억울함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소중한 한 생명을 앗아간 사건 아닙니까? 근데 네. 이걸 갖고 또 뭐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예, 알고 근데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이게 또 전문가분들이 또 논의를 해야겠지만 경찰의 어떤 강력한 외부 견제 기능이 좀 있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거를 예전에는 검찰이 했죠. 근데 검찰은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찰 내부에서 다시 배당을 할 때 재수사를 배당을 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전혀 성격이 다른 쪽에 네. 배당을 해야 되는데 네. 바로 옆 팀에 그거 안 배당하는 돼. 이상한 네.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거의 제가 본 이런 제 배당은 에서 이걸 벗어난 적은 본 적 기억이 아, 없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냥 보통 형사 1팀은 2팀 가고 2팀은 맞아요. 3팀 가고 이렇게 네. 돼버려요. 맞아요. 변호사님도 그런 거 많이 그러니까 보셨죠? 저희 가끔씩 너무 이제 편파적으로 하거나 이럴 때 바꿔달라고 교체해달라고 요청. 계속 요청하거든요. 바로 옆이에요. 아. 이게 뭔 의미가 다른 거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거. 그럼 결과는 똑같아요. 바른 네. 게 하나도 없어요. 옆이라는 게 뭐냐면 책상 바로 옆에 네. 얼굴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눈 가리고 아니라 눈 가리고 아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지방청에 다른 부서에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그래도 조금씩은 바뀔 수 있는데 네, 네. 그건 결론이 똑같아요. 재수사해도 똑같아요. 맞아요. 음. 얼굴이 똑같아요. 이건 아마 크게 바뀌지 않고 계속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겨우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건 제가 머릿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은데 이건 그냥 하나 갖다 놓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과정을 애타는 마음으로 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실 텐데 가장 좀 답답하고 가장 속상한 대목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좀 하셨지만 이 초동 수사가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진행 과정도 뭐 피해자한테는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름아름 찾아서 알고 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도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 1차 영장을 기각해서 이제 상해치사로 죄목이 바뀌어서 다시 했는데도 똑같은 사유로 영장을 기각을 해버렸던 거예요. 또 기각됐어. 그러니 이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결론적인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론적으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재수사를 다른 수사기관에서 네. 해서 이거 저 억울한 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뭐 탄원서를 쓰고 해서 이렇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네. 저 말고도 이런 사건들로 저 수면 아래에서 있는 사건들이 없다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이걸 기회로 좀 명백하게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네. 이게 이 초동수사의 문제점은 사실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지금까지 나온 게 지금 뭐 10년, 20년 그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의 근데 반복. 결과적으로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이게 초동수사에 대한 매뉴얼이 제대로 확립돼 있고 그걸 다 숙지하고 있는지 사실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능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너무 경찰이 이렇게 무능하면 제가 옛날에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도 경찰이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얘기도 하긴 했는데 네. 그게 맞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사건은 지체는 지체대로 되고 네. 그다음에 제대로 하나 하는 것도 이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CCTV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목적 진술 확보해서 네. 그다음에 거기다 적당한 적용법조를 해가지고 의율하는 거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단 말이죠.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경찰이 한 말 아버님 기억나시죠? 네.
저기 잘못은 했지만 뭐라고 했죠? 네. 불이서에서 네. 입장문이 났죠. 수사관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잘못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판단이 틀렸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수사관 판단 때문에 사람 하나 죽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네. 수사관 판단이 수사관 판단이라는 것이 경찰이 하는 일에 다예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게 앞하고 말이 뒤가 틀리잖아요. 네. 수사관 판단이 다른 것이라면 그게 잘못했으면 이 수사관을 징계를 하든가 그렇습니다. 뭐를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잘못했어도 뭐 어쩔 수 없어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반복. 그러니까 저 얘기는 어떨 때 할 수 있냐면 수사를 제대로 다 했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법원에서 판단이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 뭐 이렇게 얘기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판단이라는 건 제대로 했을 때 얘기인 거고. 기본적인 걸 안 하고 네. CCTV 확인 안 하고 그렇지. 다른 거 안 하고 확인 안 하고 그건 우리 판단이야. 라고 하는 그럼 거잖아요. 면죄부가 될 수 이게 없죠. 무슨 소리예요? 아, 자의적 판단하는 거죠. 그냥. 저기 그게 첫 번째 수사를 할 때 수사관이 CCTV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한 명이다.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말렸다. 반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 얘기예요. 한 명이다. 아 그렇게 해서 한 명으로 특정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데만 보는 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다 상식적으로 봤잖아요. 근데 네. 아까 몇 명이. 목격자의 네. 말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봤잖아요. 네. 또 많은 사람, 많은 놈들이 폭행을 한 거 봤잖아요. 근데 그 수사관은 한 명이래요. 그럼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뭔가 좀 확실히 그 독립된 견제 기구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민원을 올리면은 우리가 참 이게 또 웃긴 것이 민원을 올리시잖아요. 타고 올라가잖아요. 타고 내려옵니다. 네. 아유, 그럼 직접 뭐, 안 하고. 바로 고기를 내려옵니다.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매너리즘이에요. 톡톡톡 올라가면 톡톡톡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성실하게 봐야 되는데 내용을 한번 보질 않아요. 조금 저희가 이제 그러고 나서 2차 기각이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저희가 이제 탄원서를 작성을 해서 네. 관계 요로에다 제출을 했어요. 국민신문고에 예. 올렸어요. 음. 그랬더니 그게 올라간 게 구리경찰서로 다시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그렇게 내려오니까요. 처리돼요. 아, 네. 네. 그러니까 탄원서 국민신문고에 해도 야 이거 너희들 부서에서 한 사건이지 다시 검토해봐. 니네가 써. 그건 내려. 니네가 해결해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탄원서를 써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르신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죠. 젊은 여성이 탄원서 쓰면 어떤 일이 버티는지 압니까? 전화가 옵니다. 응? 왜 이걸 썼냐고. 이렇게 압박하는 경우. 그 실제로 취하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취하해 아. 하는 경우도 이거 있어요. 그때 경찰 전화해가지고 네. 아 이거 이렇게 내시면 저한테 나중에 고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좀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압박을 하는 네. 거예요. 실제로 저희도 받았었어요. 이거 저희 어차피 장난으로.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오는데 이 100번 해봐라 나한테 온다. 개판이네. 해버리면 와. 그 여성분이나 젊은 분들은 겁을 안 먹겠어요. 개판이야. 그러니까 어르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하지. 형식이라도 갖춰서 이거 하는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전화가 온다는 건 그러면 수사를 제대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안 하겠다는 안 압박을 한 거죠. 그렇지. 그런 부담이 분명히 그렇죠. 존재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탄원이라는 게. 탄원이 의미가 있게 만들어야지 국민신문고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걸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경찰서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네. 근데 제도적으로 계속 뚝 떨어져요. 논의할 점들이 진짜 많은 많아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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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뭐 쉽지 않으셨을 텐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으로 혹시 뭐 하실 말씀? 예, 근데 이게 좀 또 좀 할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제 뭐 시간 관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구성원 6명 중에 그 조직폭력배가 존재를 해요. 수사선상에서 빠진 네. 그 2명 외에 그 뭐 우리 지역에 있는 조직 폭력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단지파라고 해서 손가락 자른 뭐 그런 파가 있다는데 네. 그 중에 한 명도 거기에 있다라는 게 저 유튜브나 다른 사람들이 확인해가지고 뭐 사실로 확정된 건 경찰에서는 아니죠.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로 네, 확정된 건 네, 아닙니다. 네. 네. 근데 그게 거의 이
또 그쪽에 지역 저도 곧 구리 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맞다라는 얘기를 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명확히 이런 의문이 같지 않도록 명확히 맞아요. 그렇죠, 해야지. 그렇죠. 아, 네, 네. 투명하게 네. 전달이 된다면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죠. 맞아. 네, 네. 또 한 알겠습니다.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가해자들이 우리 피해자를 그림자 취급하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도 없고 잘못했다 사과 한 마디도 없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 방송하면서도 계속해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네. 지금 현재 그 불구속 기소 상태란 예, 말이에요. 예. 아 괜히 또 그 보복 아버지가 때문에. 또 그러니까요. 신변에 또 이 안전이 보장이 될까 하는 그러니까. 그런 또 계속 사실 그래서 아까부터 그런 좀 부분까지 찝찝하더라고요. 고려해서 영장 네. 발부할 그럼요. 당시에 네.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보복 가능성까지도 너무 해야죠. 기계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건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70이 넘었는데 이제 저희가 생을 마감하면 제 손주 자폐 이 아이는 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네. 그 아이 의사 능력도 없는 아이고 누가 옆에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하루도 한 시간도 저 혼자 할 수 없는 아이인데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호한다 하는데 지 기운이 이제 다 하고 뭐 저희가 생마감하면 그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나중엔 가해자 중 일부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거가 일정하다, 도주 우려가 없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 혼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 그 노부가 마지막까지 무슨 걱정을 했을지 우리가 모를 리 없잖아요. 무능한 초동수사, 제 식구 감싸기식 보안수사. 이 두 가지가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입니다. 끝까지 봐야 합니다. 끝까지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 반복됩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